자, 2020년 일회의 통합이었죠. 자, 전자계약 1번부터 가봅니다. 자, 유전율이 각각 다른 두 종류의 유전체 경계면에 전속이 입사될 때 이때 전속은 어떻게 되는가? 경계면에 수직으로 입사하지는 않은 경우라고 한다면 어떻게 됩니까? 경계면이 이렇게 있어서 두 개가 서로 다른 종류의 이렇게 유전체가 우리 경계면에, 즉 이거 법선이죠. 이렇게 입사가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굴절이 일어나죠. 굴절. 그래서 이 법선과 이루는 각, 이게 입사각, 여기 역시 법선과 이루는 각, 이걸 우리가 굴절각 이렇게 얘기하면서 굴절이 일어나죠. 여기에서 반사, 직진, 뭐 회절 아니고요. 자, 굴절이 답입니다. 2번 반지름이 9인 도체구 A에 8쿨롱의 전하가 균일하게 분포되어 있다. 자, 반지름이 9인 이런 도체구가 있다는 거죠. 거기에 8쿨롱의 전하가 분포되어 있는데요. A라고 합시다. 자, 이 도체구에 반지름이 3인 도체구 B가 또 있네요. 반지름이 3인 도체구 B가 있는데 얘를 접촉, 이었다 그 얘기죠. 그럴 때 도체구 B로 이동하는 전하가 얼마냐 그 얘기죠. 우리 전하는 Q 의미하기 때문에 지금 여기 A에서의 전체 전하 Q가 지금 8쿨롱 이렇게 주어져 있고요. 여기로 가는 전하, B에 가는 전하를 우리가 Q2라고 합시다. Q2. 즉 이렇게 됐을 때 지금 얼마만큼 이동이 돼서 이쪽 전하가 B로 이동하게 되는가를 물었는데요. 뭐 기준이 있어야 되겠죠. 물론 처음에 여기에는 8이 있었고 얘는 없었다고 봐야 되겠죠. 그러니까 전체 얘네 둘이 나눠 가질 재산은 8이 주어져 있는데 어떤 기준으로 얘를 나눠 가질 것이냐. 정전 용량에 비례한다는 거죠. 요거의 정전 용량을 C1, 여기 B 도체구의 정전 용량은 C2라고 한다면 이 정전 용량에 비례해서 전체 전하량을 나눠 갖게 된다. 즉 Q2는 C1 플러스 C2분에 비례하니까 내거 C2 여기에 전체 전하량을 곱한 것이 즉 비례 배분을 통해서 가져간다 그 얘긴데요. 그렇다면 이 C는 어떻게 됩니까? 이 도체구에서 반지름이 주어지면 C라고 하는 것은 4파이 엡실론 제로 R 또는 뭐 A 반지름 A라고 한다면 5호 반지름에 비례하는 거죠. 그래서 이 값들을 각각 집어넣게 되면 어차피 여기 4파이 엡실론 제로는 여기에 모두 있게 되니까요. 그것들이 다 약분돼 버리면서 예를 들어서 요거의 반지름을 뭐 A, 여기에 반지름을 B라고 한다면 두 반지름의 합분에 그냥 내 거 반지름, 즉 반지름에 비례해서 배분된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럼 끝난 거지. 여기에서 반지름이 9와 3으로 주어졌기 때문에 9 더하기 3분의 내 거 곱하기 전체 재산 8쿨롱이 되는 거죠. 자, 약분하면 여기가 10이니까 4분의 1이 되면서 또 약분하면 2가 되네요. 2쿨롱을 즉 얘가 가져가게 되고 남는 것은 여기에는 6이 남겠죠. 그래서 2쿨롱이 답이 됩니다. 3번 내구의 반지름이 A고요. 외구의 반지름이 B인 동심 구도체 간의 도전율을 K라고 했을 때 그런 저항물질이 채워져 있을 때의 내외 구간에서의 합성 저항을 구해봐라 그랬는데 이건 사실상 이제 공식을 묻는 거죠. 우리 내구의 반지름이 A고 외구의 반지름을 우리가 B라고 했을 때 그때 정전 용량 C는 공식 기억을 해둬야죠. 자, 구의 정전 용량은 4파 엡실론 R이고요. 반구는 2파 엡실론 R이죠. 반지름. 그리고 여기에서는 4파 엡실론을 A분의 1 마이너스 B분의 1로 분모값 이건데 그때 우리 저항을 구하는 공식은 이걸 이용해야죠. 우리 원래 RC는 로우 입실론 이 공식이 있기 때문에 이때 저항은 정전 용량 C를 구하면 로우 입실론 이렇게 되고요. 이 고유 저항과 도전율을 우리가 역수관계니까 얘 대신에 혹시 도전율을 쓰게 되면 K를 써서 그래서 이 공식이 나온 거죠. 그래서 뭐 저항은 어차피 얘가 나왔는데요. 나오게 된 배경은 결국 얘를 이용해서 우리가 R을 구했기 때문에 한번 넣어 볼까요? 자, 여기다가 C 대신에 요거 집어넣어야죠. 여기가 A분의 1 마이너스 B분의 1분의 지금 4파 엡실론 제로면 여기도 뭐 입실론 제로 똑같겠죠. 약분돼 버리면서 즉 분모는 4K 파이가 남게 되고요.
분자가 얘가 이제 분자로 올라가서 결국 이 공식이 얻어진 거죠. 자, 이 문제에서는 결국 이 공식을 묻는 문제요. 4파이 k에 a분의 1 마이너스 b분의 1. 2번이 여기에서는 답이 되는 거죠. 4번 대전된 도체의 전함밀도, 표면 전함밀도가 지금 시그마로 표현되어 있나요? 보통 뭐 로에스 이렇게도 표현하는데 이걸 여기서는 시그마로 나타냈습니다. 그럴 때 대전된 도체 표면에 단위 면적이 받는 정전 응력 제곱미터당의 뉴턴이죠. 뉴턴 퍼 제곱미터. 정전 응력은 전함밀도 지금 여기 시그마로 주어진 것과 어떤 관계가 있는가. 자, 단위 면적당 정전 응력을 묻는 문제. 우리가 스몰 f 이렇게 얘기하고요. 전체 받는 힘을 우리가 면적으로 나눴다 이렇게 볼 수 있죠. 근데 이것은 어떤 공식이 있냐면 이렇게 면전함 밀도가 주어지게 되면 면전함 밀도의 제곱을 우리가 2 엡실론으로 나눈 것, 이거 뭐 공식이죠. 이렇게 표현되고 이 면전함 밀도 자체가 우리가 전속 밀도와 같은 값을 갖게 되죠. 그래서 여기에서는 지금 뭐 이렇게 썼다면 이렇게도 표현할 수 있고요. 이거 자체가 전속 밀도가 같기 때문에 여기 d제곱 이렇게 되고 이 식으로부터 d는 우리가 엡실론 2라고 하는 식을 적용할 수가 있죠. 이걸 적용해 주면 여기에다가 엡실론 2를 집어넣게 되면 2분의 1 엡실론 2제곱 이렇게도 되고요. 그렇죠? 이런 여러 가지 공식이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서는 사실상 이 정전 응력 얘가 표면 전함 밀도 여기 시그마 무슨 관계가 있는가를 물었기 때문에 이 공식을 기억을 하셔야만 되죠. 시그마의 제곱에 비례하는 4번이 답이 되는 거죠. 5번 양 극판의 면적이 S고요. 또 극판 간 간격을 D라고 하고 정전 용량 C1인 평행판 콘덴서가 있다. 극판의 면적을 3S로 늘리고요. 3배 늘렸네요. 간격은 또 3분의 1로 줄였을 때의 정전 용량 C2는 어떻게 되는가를 물었는데, 자, 우리 극판이 이렇게 두 개가 있을 때 면적 S고요. 이 극판 사이의 간격을 D라고 하면 그때 정전 용량 C 내는 공식 뭡니까? D분의 엡실론 S 이런 관계죠. 이거였는데 이 면적을 지금 3배로 늘리고, 그러니까 새로운 정전 용량 C'이라고 한다면 얘를 3배로 늘리고 얘는 3분의 1로 그렇죠? 만들었기 때문에 그대로 넣어보면 되겠네요. 엡실론 여기가 곱하기 3S가 되고요. D는 이제 3분의 1D가 되기 때문에 요거 3 분자로 올라가죠. 그래서 얘는 9배의 D의 엡실론 S 이렇게 만들어지기 때문에 처음 정전 용량을 C라고, 오호, 얘가 C가 되네요. 그러니까 C를 집어넣어서 넣어보면 9C, 처음 정전 용량의 9배가 된다 이렇게 얘기해야 되겠죠. 처음 정전 용량을 C1이라고 했네요. 그러면 답은 4번이 되는 거죠. 4번. 6번 투자율이 각각 μ1, μ2인 두 자성체의 경계면에 자기력선의 굴절의 법칙을 나타낸 것을 물었는데요. 이거 잘 나오는 거죠. 꼭 기억을 해야 됩니다. 자, 정전계, 정자계 같이 한번 외워보는데요. 자, 이거 외우는 방법 이렇게 기억하시자고 그랬죠. 제가 동탄 옆에 애탄이라고 하는 도시로 이사를 갔습니다. 이사를 갔더니 거기는 AC, 즉 교류가 안 나오고 DC가 나오더라. 전기가 DC, 직류가 나오더라. 그 얘기요. 그래서 뭐야, 이 도시는 뭔가, 이 애탄이라는 도시는 뭔가 뒤바뀐 도시구나 이렇게 알아차렸다 그 얘기죠. 그래서 이 정전계에서 이 에탄이라고 하는 것은 엡실론 탄젠트를 써야 되고요. 이 사인은 이에는 사인을 써야 되고요. DC는 D와 코사인을 써야 된다 그 얘기고, 에탄이 뒤바뀐 도시라는 건 뭐야? 바로 여기에서 그쵸, 아래 점자 해당되는 것이 2일로 얘는 2, 1, 2 이렇게 바뀌어 있고 나머지는 11, 2, 11, 2 이렇게 기억을 해야 된다 그 얘기죠. 그래서 엡실론 탄젠트, E 사인, D 코사인 이거였고요. 정자계에서는 이 전속 밀도에 대응되는 것이 자속 밀도 B죠. 그것만 그대로 바꾼 것밖에 없습니다. 그 다음에 전계, 자계 H, 그 다음에 엡실론 여기 뮤 바뀌어서 그대로 여기도 2일 바뀌었으면 2일 바뀌고요. 안 바뀌고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 두셔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전성밀도 D는 법선 성분, 즉 수직 성분이 연속이고요. 전개 2는
접선, 수편 성분이 연속이다라고 하는 것도 동일하게 이어지죠. 자석 밀도, 법선 성분, 수직. 자개 역시 수평 성분이 연속이 되는 거죠. 접선 성분 연속. 이렇게 여러분들 기억을 해 두셔야 됩니다. 그래서 자, 다시 한번 공부를 위해서 한번 써보면 지금 우리가 직접 한번 써봅시다. 에탄이라고 하는 도시에 이사를 간 거죠. 이 사인으로 갔더니 DC가 나온다. 그래서 여기도 엡실론 탄젠트 이렇게 써주시고요. 여기는 E 사인 그리고 여기도 E 사인이 되는 거죠. 그리고 D 코사인 여기도 D 코사인 이렇게 되는데 얘는 바뀝니다. 21, 12로 바뀌고요. 여기는 11, 22 안 바뀌고 여기도 11, 22 안 바뀐다는 거죠. 여기도 22 안 바뀌는 이런 형태의 식이 만들어지니까 자, 공부를 위해서 지금 해보는 겁니다. 여기에 대응되는 것이 여기가 세타 붙어야죠. 여기도 세타 1, 세타 2 그리고 여기에 대응되는 것이 얘는 그러면 그대로 보고 뮤2의 탄젠트 세타 1이 되고요. 뮤1의 탄젠트 세타 2가 되는 거죠. 여기도 세타 2 그리고 2에 대응되는 것이 H1 사인 세타 1이 H2의 사인 세타 2가 되고요. 여기 D는 B에 해당되죠. B1 코사인 세타 1이 B2 코사인 세타 2 이런 관계가 성립하는 요걸 우리가 만들어내야 된다. 그 얘기죠. 그래서 여기에서 보기를 한번 보시면 지금 이 뮤가 등장하는 건 뭡니까? 탄젠트하고 등장되죠. 뮤하고 탄젠트. 그러니까 사인 이런 것들 다 탈락이고요. 그리고 여기에서 지금 보시면 분수식은 이렇게 대각선의 곱이 성립하는 거죠. 이렇게 곱하면 뮤1 탄젠트 2 여기 있고요. 이렇게 곱하면 뮤2 탄젠트 1이니까 얘가 맞네요. 얘 확인해 보면 이렇게 곱하면 뮤2 탄젠트 2라고 그랬는데 아니죠. 뮤2 탄젠트 1이어야 되니까 요거 옳지 않은 거죠. 마찬가지로. 그래서 답은 3번입니다. 7번 전개 내에서 폐회로를 따라 단위 전하가 일주를 할 때 전개가 한 일은 어떻게 되는가? 지금 폐회로를 따라서 이렇게 단위 전하가 이렇게 전개를 같은 자리로 다시 이렇게 돌아왔다 그 얘기죠. 그 얘기는 처음과 여기까지 왔을 때 전위차가 전혀 존재하지 않죠. 이렇게 어떤 전하가 폐회로를 따라서 일주하게 되면 이 전개가 한 일은 일 자체가 전위가 없기 때문에 한 일도 없습니다. 0이 답이 되는 거죠. 8번 진공 중에 멀리 떨어져 있는 반지름이 A1과 A2인 두 도체구를 V1과 V2인 전위를 갖도록 대전시킨 후에 가는 도선으로 연결했다. 연결 후에 공통 전위가 어떻게 되느냐? 가는 도선으로 연결했다 그러면 보통 이런 경우 다 병렬로 여러분들 병렬 연결이다 이렇게 받아들여 주시면 되고요. 여기에서 지금 반지름이 A1이고요. 얘 반지름이 A2인 두 도체구에 V1과 V2로 이렇게 대전을 시켜 놓은 거죠. 그 상황에서 연결했다. 병렬로 우리가 받아들이자 그 얘기죠. 그럴 때의 공통전위 V를 구하라고 했네요. 자, 여기에서 일단 얘가 갖고 있는 정전 용량을 C1이라고 한다면 앞에서 배웠죠. 4파의 엡실론 A1이 되고요. 얘가 갖고 있는 정전 용량을 C2라고 한다면 4파의 엡실론 A2 이렇게 되죠. 또 거기에 여기에서의 전하량 Q1도 그렇죠? Q는 우리가 CV가 되죠. Q는 공식 CV에 의해서 뭐 C1, V1이 되고요. 여기에서의 정전 용량 Q2도 CV2, C2, V2 이렇게 되겠죠. 그럴 때 여기에서 공통 전위를 지금 구하라고 그랬는데 공통 전위를 우리가 V라고 한다면 역시 이 식에 의해서 얘를 C분의 Q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 대신 당연히 여기 전체 공통 전위이기 때문에 이것을 우리 말로 표현해 본다면 전체 합성 정전 용량이죠. 정전 용량 전체 즉 정전 용량분의 전체 전하량 여기도 합성 전하량 이렇게 얘기해 볼 수 있겠죠. 근데 이것이 둘이 병렬로 연결됐다 이렇게 보기 때문에 우리 전하량이라든가 정전 용량 모두 다 그냥 더해주면 됩니다. 그래서 전체 전하 V는 여기에 각각 정전 용량을 C1, C2 전하량을 Q1, Q2였을 때 병렬로 연결했다. 뭐라고요?
더해주면 된다고요. C1 플러스 C2분의 여기도 Q1 플러스 Q2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런데 아까 우리 공부했던 대로 여기 Q1, Q2라고 하는 것은 다시 C1, V1이고요. 요거 C2, V2 이렇게 쓸 수 있고 여기도 C1 플러스 C2 이렇게 쓸 수 있기 때문에 여기를 잘 보시면 이 C1, C2에는 모두가 다 4파 엡실론이 다 들어있죠. 여기에도 다 들어있기 때문에 그걸로 우리가 약분을 해보면 사실상 역시 여기에서도 반지름으로 즉 A 플러스 A1 플러스 A2분의 A1 V1 플러스 여기도 A2 V2 이렇게 정리된다라고 얘기할 수 있죠. 그래서 전체 공통전위는 4번이 된다 이렇게 답을 할 수 있겠네요. 9번 그림과 같이 도체 2가 포위를 해서 도체 2의 일정한 전위로 유지를 시키고요. 또 도체 1과 2의 바깥쪽에 외측에 도체 3을 두었을 때 용량계수, 유도계수의 성질로 옳은 것은 그랬는데요. 딱 봐도 이것은 특징이 1과 3을 도체 2를 이용해서 접질했다는 것은 정전 차폐를 시킨 거죠. 그래서 여기에서는 서로 주고받는 영향을 즉 완전 차폐이기 때문에 받지 않게 됐죠. 그래서 2와 1이 들어가 있는 3과 1 사이에 정전 차폐니까 3과 1이 들어가 있는 이런 관계식들은 사실 틀린 겁니다. 여기 3, 1 들어있죠. 3일, 3일 이런 것들은 옳지 않고요. 그래서 답은 4번일 수밖에 없는데 자 이것은 이 상황에서 지금 용량계수와 유도계수를 지금 따지는 거죠. 여기에서는 자 얘를 1번 도체, 얘를 2번 도체라고 한다면 1번 도체가 이렇게 2에 완전히 포위되어 있을 때의 그 값을 Q11 이렇게 쓰게 되고요. 여기는 Q21 이렇게 돼서 이건 음의 값을 갖기 때문에 여기다 마이너스를 곱해주면 서로 같아진다. 이 식이 성립합니다. 즉 오히려 바깥쪽에 있는 것이 더 숫자가 적죠. 안쪽에 들어있는 것이 숫자가 많은데 이것은 우리가 전위계수와는 좀 달랐죠. 전위계수는 어떤 거 있었습니까? P11이 만약에 P21 그랬을 때에는 이거 1이 3개인데 2가 하나라는 얘기는 도체 1이 도체 2를 포위하고 있다. 얘는 이렇게 표현했지만 이 용량 유도계수에서는 이 특징이 있다는 거 이제 기억을 해두시고요. 문제에서는 여기 마이너스를 이쪽에 넣은 것밖에 없으니까 같은 식입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정리해보면 용량계수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QRR 이렇게 같은 문자로 표시되는 계수였죠. 유도계수는 RS 또는 SR 이렇게 다른 문자로 표시되는 계수였는데 이것은 일반적으로 양의 값을 갖고요. 이것은 음의 값을 갖죠. 음의 값 그런 특징이 있죠. 두 번째 특징이 있고 세 번째는 역시 QRR 이 용량계수가 이 유도계수 방금 얘기한 대로 음수기 때문에 여기에 마이너스를 곱하면 양수에서 그 절대값의 대소관계를 비교해 보면 얘가 크거나 같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방금 이 같은 상황 RR, SR 여기 마이너스 붙은 것이 이렇게 같을 수도 있는데 같을 때에는 이 전위계수와는 달리 얘는 요거 숫자가 많은 도체가 안쪽에 들어있고요. 숫자가 적은 도체가 바깥쪽에 들어있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해 둡시다. 답은 4번이 되는 거죠. 10번 와전류손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그랬네요. 와류손 또는 와전류손 이렇게 얘기하죠. 그래서 그때 손실 우리가 이 에디 커런트를 따서 P 이렇게 쓴다고 그랬고요. 기본적으로는 어떤 상수에다가 두께, 주파수, 최대 자석 밀도 이거의 제곱에 비례하죠. 그래서 일단 요거에 의해서 일단 틀린 것을 골라라 그랬는데 주파수에 비례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 뭡니까? 주파수의 제곱에 비례하죠. 그래서 결론적으로 답은 1번이고요. 그리고 이것도 전류다 보니까 당연히 저항에 반비례합니다. 흐르는 전류, 저항에 반비례하는 거 맞고요. 또 저항과 도전율은 또 서로가 반비례하기 때문에 도전율에는 비례한다. 즉 도전율이 클수록 크다. 이것도 당연히 전류의 특성이기 때문에 맞다는 거죠. 그리고 자석 밀도의 제곱에 비례한다. 자석 밀도 제곱에 비례한다. 이것도 맞죠. 그래서 주파수의 제곱에 비례하기 때문에 1번이 틀린 거죠. 1번이 답입니다. 11번 전개 E 및 자개를 H라고 할 때 그때 에너지가 자유공간의
사이클 C의 속도로 전파될 때 단위 시간에 단위 면적을 지나는 에너지. 자, 이거에 관련된 거 뭐 있었습니까? 포인팅 벡터라고 하죠. 영국의 포인팅이라는 사람이 맥스웰 방정식으로 유도된, 즉 단위 시간에 단위 넓이를 통과하는 전자파의 에너지 양을 계산한 식이 되는 거죠. 봤더니 뭐였습니까? 전개와 자개의 크로스곱이 되고요. 크로스곱이니까요. 각각의 크기의 사인 세타, 이것이 그 포인팅 벡터였죠. 근데 우리 전개와 자개는 서로가 90도를 이루면서 가기 때문에 이 세타에다 90도를 대입해 보면 결국 1이 될 수밖에 없고, 그래서 2h가 될 수밖에 없었죠. 그래서 단위 방사 면적당 전력이기 때문에 4파이 r제곱, 즉 9의 건널비가 되는 거죠. 9의 면적, 그리고 그때의 전력을 면적으로 나눈 것, 이렇게 표현돼서 여기에서는 2h다 이렇게 볼 수 있겠네요. 답은 2번이 되는 거죠. 12번, 공기 중에 선간 거리가 10cm인 평행 왕복도선이 있다. 두 도선 간에 작용하는 힘이 이거였을 때 도선에 흐르는 전류는 몇 암페어가 되겠는가, 이렇게 물었죠. 자, 우리 두 도선에 작용하는 힘, 평행한 도체에 작용하는 힘은, 즉 이렇게 다른 방향으로 흐르게 되면 서로 반발력이 작용한다고 그랬고요. 반발력. 그리고 같은 방향으로 전류가 흐른다면 흡입력이 작용한다 그랬었죠. 그럴 때 그 크기가 어떻게 되는가 하면, 크기는 두 평행 도선 사이의 거리를 r이라고 한다면, 여기에 흐르는 전류, 여기에 흐르는 전류의 곱에다가 또 2를 곱해서 10의 마이너스 7제곱, 얘가 뉴턴 퍼 미터가 되는 거죠. 단위 길이당 작용하는 힘이 되는 겁니다. 요거 여러분들 꼭 기억하셔야 되고요. 그래서 다시 한번 써보면, 우리가 거리를 r이라고 했을 때 두 개의 흐르는 전류의 곱에 2배를 해주고 10의 마이너스 7제곱 이렇게 된 겁니다. 요거 얘가 뉴턴 퍼 미터가 되는 거죠. 그럴 때 지금 봤더니 이 선간거리를 지금 r로 써라 그 얘기죠. r이 지금 0.1로 놓으면 되겠고요. 여기 작용하는 힘, 여기 뉴턴 퍼 미터, 이 값이 그대로 주어져 있을 때 그때 도선에 흐르는 전류를 한번 구해봐라 그 얘기는, 지금 같은 도선에 같은 값이 우리가 흐른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그러니까 가든 오든 가든 여기에 같은 전류가 왕복도선이니까 그대로 같은 값이 흐르기 때문에, 다시 한번 써보면요, 이 식을 이용해서 r분의 2i제곱이 되겠죠. i 곱하기 i니까. 그리고 10의 마이너스 7제곱 이렇게 한 것이 지금 4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6제곱 작용하는 힘이 이거라고 그랬으니까 이걸 풀어주면 되겠죠. 그리고 이 값 r 대신에도 지금 0.1이니까요. 요거 0.1 넣어서 이쪽으로 곱하기로 가면 되니까 0.1 이렇게 되면, 여기가 10의 마이너스 7제곱으로 동일하죠. 이거 서로 약분시켜 버릴 수가 있네요. 그러면 i제곱이 결국 2로 나눠주니까 2가 되면서 i는 루트 2가 답이 되는 거죠. 3번이 답입니다. 13번, 자기 인덕턴스가 L1, L2고요. 상호 인덕턴스가 M인 두 회로의 결합 계수가 1일 때 성립되는 식을 구해봐라 그랬네요. 자, 여기에서는 결합 계수의 관계를 지금 묻고 있는 거죠. 지금 여기에서의 자기 인덕턴스 L1, L2라고 했을 때 그때 상호 인덕턴스는 사실상 두 자기 인덕턴스의 얘를 우리가 기압 평균이라고 하죠. L1, L2의 곱의 루트 씌운 건데요. 이것은 밖으로 새는 자속이 없을 때 이런 식이었고요. 새는 자속이 있다면 거기에 결합계수 K가 곱해져야 된다. 즉 이 식으로부터 결합계수 K라고 하는 것은 그러면 루트 L1, L2분의 M이라고 하는 값으로 우리가 얘기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서는 지금 결합계수가 1이라고 했기 때문에 지금 상호 인덕턴스 M은 원칙적으로는 K의 루트 L1, L2라고 그랬죠. 그런데 이걸 1로 보라고 했기 때문에 이 M은 루트 L1, L2, 또 양변을 제곱하게 되면 M제곱은 L1, L2 이렇게도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결합계수가 1일 때에는 4번이 답이 되겠네요. 14번, 어떤 콘덴서의 비유전율이 엡실론 S인 유전체로 채워져 있을 때의 정전 용량과
공기로 채워져 있을 때의 정전 용량의 B를 한번 구해봐라. 그러면 지금 우리가 동일한 여기 넓이, 그 다음에 동일한 간격 이건데 여기만 한쪽은 비전율이 입실론 S가 채워져 있으니까요. 그때의 유전율은 입실론 제로, 입실론 S로 봐야 되겠죠. 그리고 다른 쪽은 뭐 동일한 상황에서 동일한 상황, 면적과 간격, 거리, D가 동일한 상황에서 공기로 채워져 있으니까 지금 이 상황이죠. 자, 이때의 정전 용량을 C라고 한다면 뭐였습니까? 얘는 D분의 엡실론 S가 되는 거죠. 근데 이 엡실론 자체는 여기 진공 중, 공기 중에서의 유전율과 비전율의 곱으로 볼 수 있는 거죠. 그거의 S 이렇게 되는 거고, 요 녀석의 정전 용량을 C0라고 한다면 얘는 D분의 그냥 요거 엡실론 제로 S가 되기 때문에, 자, 이것분의 요걸 하란 얘기는, 그쵸? 요걸 하란 얘기는 요 값 가져다가 D분의 엡실론 제로 엡실론 S S가 되는 거죠. 요거. 그리고 거기에 곱하기 얘로 나누라는 얘기는 역수를 취해주면 되니까요. 엡실론 제로 S에 여기 D를 이렇게 곱해서 정리해주면 오호 엡실론 제로까지 없어져서 결국은 엡실론 제로만 엡실론 S만 남게 되는 거죠. 답은 1번이 됩니다. 15번 유전체에서의 변이 전류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그랬는데요. 자, 한번 다시 변이 전류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면, 전도 전류는 실제로 전선에 흐르는 전류를 우리가 전도 전류 이렇게 얘기하고, 이제 이렇게 유전체가 있을 때 이렇게 교류를 가하게 되면 실제로 전체적으로 전류가 흐르는 것처럼 보이죠. 근데 이 부분을 설명할 길이 없었는데, 이 부분을 그렇죠, 유전체 내에서의 전개의 변화에 따른 전류를 변이 전류다라고 이렇게 도입을 해보니까 거기에서 발생하는 뭐 자개라든가 이런 것들이 다 설명이 되더라 그 얘기죠. 그래서 궁극적으로 이 변이 전류 밀도는 이 전속 밀도의 어떤 변화율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우리가 밀도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D는 또 엡실론 2이기 때문에 여기 D 대신에 엡실론 2를 집어넣어서 엡실론 ddt, 즉 시간에 따른 전개의 변화율을, 그리고 거기에 엡실론의 곱으로 이렇게 변이 전류 밀도가 정의된다 그 얘기죠. 자, 한번 가보면 틀린 거를 물은 거죠. 변이 전류가 생기면 주변에 역시 자개가 발생하죠. 맞습니다. 변이 전류의 크기는 유전율에 반비례한다. 방금 우리 살펴본 대로 변이 전류 밀도 개념이 dt분의 dd 요거였고요. 이것은 d가 엡실론 우리가 2로 표현할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도 표현할 수 있어서 전개의 변화율에 여기 유전율에 비례하는 거죠. 그래서 크기는 유전율의 반비례가 아니죠. 2번이 틀린 거네요. 답이고, 전속 밀도의 시간적인 변화가 변이 전류를 역시 발생시킨다. 맞죠? 유전체 중에서 변이 전류는 진공 중에서의 전개의 변화에 의한 변이 전류와 구속 전하의 변이에 의한 분국 전류의 합이다 이했는데, 우리가 분국의 세계 한번 생각해 보면 얘는 d-입실론 제로 2 이런 꼴이었죠. 그러니까 여기에서 d에 관해서 한번 표현해 보면 얘는 분국의 세계에다가 입실론 제로 2가 더해져서 만들어진 식이 되기 때문에 여기 d 대신에 요 식을 여기에 집어넣어서 생각해 보면 각각 이것들의 우리가 변화율로 생각해 볼 수가 있죠. 즉 분국 전류, 그 다음에 전개에 의한 변이 전류, 그것들의 역시 합이다라고도 얘를 여기에 집어넣고 또 생각을 해보면 표현해낼 수가 있는 거죠. 이것도 맞는 답입니다. 그래서 답은 2번이 답이 되네요. 16번 환상 솔레노이드에서의 자기 인덕턴스와 반비례하는 것은 뭐냐 그랬는데요. 우리 이 환상 솔레노이드에서 자기 인덕턴스 L 공식 이렇게 좀 복잡한 과정을 통해서 이끌어냈죠. 기본적으로 꼭 기억해야 되는 공식입니다. 그래서 이 L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자기 저항분의 여기 권수의 제곱이다 이렇게 보셔야 되는데요. 자기 저항은 mu A 또는 mu S분의 L분의 N제곱, 이걸 통해서 얘가 지금 분자로 올라간 거죠. 자, 이걸 다시 한번 써볼까요? 우리 자기 인덕턴스 L은 L분의 여기가 mu S N제곱 또는 mu A N제곱, 이거는 단면적이 되는 거죠. 이거는 투자율이고 권수의 제곱에 비례한다는 것도
중요합니다. 요 공식 꼭 기억을 해두시고요. 여기에서는 지금 분모의 L, 철심의 길이죠. L. 그래서 반비례하는 것은 2번이다. 이렇게 답을 해줘야죠. 17번 자성체에 대한 자와의 세기를 정의한 것으로 틀린 것은 그랬는데요. 자와의 세기 우리가 J 이렇게 표현하죠. 자, 한번 살펴봅시다. 자와의 세기 J 이렇게 표현되어 있을 때 그 자와의 세기 J는 여기는 최적이죠. 최적당 자기 모멘트, 단위 최적당 자기 모멘트를 뜻하게 되고요. 또 이것은 역으로 우리가 생각해 보면 이것은 자의 크기에다가 길이를 곱한 거죠. ml이 자기 모멘트가 되고요. 그때 부피는 역시 면적에다 길이를 곱한 거니까 이렇게 약분돼 버리면서 거꾸로 단위 면적당 자극의 세기 또는 자의 세기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이 자와의 세기는 우리 분극의 세기와 같이 이렇게 외워보면 얘는 d-d0 이렇게 되잖아요. 그래서 이거에 대응되는 것이 여기가 분극의 세기, 얘가 자와의 세기고요. 얘는 전속 밀도, 그렇죠? 얘는 그럼 자속 밀도 이렇게 대응시키면서 B는 이제 μh 이것들을 이용해서 우리가 이것까지 끌어봤는데 우선 여기에서는 지금 이 자와의 세계에 대한 정의를 지금 묻고 있는 거니까 자 우선 이 부분에 집중해서 한번 가봅시다. 그래서 보시면 자성체의 단위 최적당 자기 모멘트 맞다는 거죠. 자와의 세기 맞고요. 또 이것은 단위 면적당 자화된 자량, 그렇죠? 면적당 방금 우리 본 대로 면적당 자량 스몰 m으로 표현하죠. 이렇게 맞고요. 그 다음에 단위 면적당 역시 자화선의 밀도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같은 말이고요. 자량이 자화선의 밀도, 단위 면적당 자기력선의 밀도는 아니죠. 자기선의 밀도는 뭡니까? 이거는 H죠. 자기의 세기를 뜻하는 거여서 4번이 옳지 않습니다. 18번 두 전화 사이에 세제곱에 비례하는 것은 그랬는데요. 자, 이 문제는 문제가 잘못 출제돼 가지고 이거 전항 모든 항이 정답 처리가 됐던 문제인데 여기가 사실 반비례가 들어가야 답이 있는 그런 꼴입니다. 그래서 자, 이것들을 한번 살펴보면요. 여기 정의되어 있는 대로 자, 전하에 의한 전개 우리 외우고 있죠. 4파 엡실론 제로 r 제곱분의 q였고요. 자, 쌍극자에 의한 전개 이게 4파 엡실론 제로 r 세제곱분의 m 거기에 루트 1 플러스 코사인 제곱 세타 요거였죠. 그리고 직선 전하에 의한 전개는 2파 엡실론 제로 r분의 람다 요거였고요. 또 전하에 의한 전위 4파 엡실론 제로 r분의 q 요것도 뭐 다 외워야 되는 공식이죠. 그래서 세제곱에 사실상 비례하거나 반비례하는 건 얘밖에 없는데 세제곱에 반비례하고 있죠. 그래서 사실상 비례한다는 건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모든 항이 정답 처리되었던 문제인데 만약에 반비례라고 한다면 그때 전기 쌍극자에 의한 전개 2번이 답이었던 거죠. 그렇다면 모든 항이 정답 처리됐던 그런 문제입니다. 자, 공식 외우고 갑시다. 19번 정사각형 회로의 면적을 3배로 하고요. 흐르는 전류를 2배로 증가시키면 정사각형의 중심에서의 자개의 세기는 약 몇 %가 되는가? 자, 이것은 우리 공식을 생각을 해야죠. 여러분들 정사각형 중심에서의 자개의 세기 뭐 이렇게 해서 이끌어내 봤었는데요. 즉 한 변의 길이가 L이고 여기에 흐르는 각각의 흐르는 지금 전류의 크기를 I라고 지금 봤을 때 파이 L분의 2루트 2i 요거였죠. 공식. 자, 이거 가져다가 써봅시다. 즉 파이 L분의 2루트 2i 이 공식이 있는데요. 지금 전류의 크기는 2배로 증가시키고 그랬다면 여기 변수는 지금 L과 I인데 I는 지금 2배 증가시킨다 얘기했는데 여기에서는 면적을 3배로라고 했다는 거죠. 여러분 정사각형에서 처음 면적을 우리가 S라고 하고 그 다음에 면적을 이렇게 3배로 만약에 증가시켰다 그럴 때 이때의 길이가 L이면 이때의 길이는 이제 뭘로 표현할 수 있습니까? 바로 여기에서는 L이라고 하는 것은 루트 S라고 할 수 있죠. 정사각형이니까. 그렇다면 이때 길이를 L1이라고 한다면 L1은 루트 3S가 되고요. 얘는 결국 루트 3 루트 S 이렇게 되니까 이것은 루트 3
L이 된다. 즉 이거의 루트 3배가 되었다. 아하, 면적을 3배로 하면 길이는 루트 3배가 된다. 이렇게도 얘기할 수 있죠. 뭐 이것은 수학에서 뭐 닮음을 이용해서도 여러분 얘기할 수 있습니다. 길이의 제곱에 비례해서 면적은 비례하기 때문에, 그렇죠? 또 면적이 3배 되었다면 거꾸로 길이는 그거에 루트를 씌운다. 결론적으로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자, 갑니다. 이제 이 공식에 의해서 이제 몇 퍼센트가 되는가 달라지는 것만 우리가 생각하면 되기 때문에 지금 이 값들은 동일하기 때문에 제외하고요. I 대신에 얼마로 간다고요? 2i가 되고요. 그 다음에 L 대신에 얼마가 된다고요? 루트 3L이 되기 때문에 즉 이 비율만큼만 달라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루트 3분의 2를 계산기로 두드려 보니까 1.154 정도 값이 나오니까요. 퍼센트로는 115%가 된다. 이렇게 답을 해줘야 되겠죠. 20번 그림과 같이 권수가 1이고요. 즉 n값이 1이란 얘기죠. 반지름이 A인 원형 코일에 전류 I가 흐르고 있다. 이 원형 코일 한가운데 중심에서의 자개의 세기가 어떻게 되느냐. 이거 기본적인 공식 문제죠. 우리 원형 코일 중심에서 자개의 세기 구하는 공식이 반지름이 A일 때 이 전류의 크기를 I라고 하면 I를 지름으로 나눈 거다 이렇게 기억을 하자고 그랬죠. 그리고 이게 한 번 감겨있을 때는 여기가 뭐 1I지만 이렇게 여러 번 n번 감겨져 있을 때는 I에다가 이제 n을 곱한 횟수만큼 그렇죠? 되기 때문에 반지름이 A면 지름으로 나눈 것이다 이렇게 봐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서는 그렇죠, 반지름이 A니까 지름이 2A죠. 그리고 전류 I라고 알려줬기 때문에 그때 한 번 감았고 그래서 기본 공식이네요. 2A분의 1I, NI 중에서 N이 1이니까 답은 2번이 되죠. 자, 이렇게 해서 20번까지 살펴봤고요. 다음 강의에서 또 뵙겠습니다.